그러니까 이 사람은 총알이 두 두 개인 개야. 거야. 하나 쐈어. 그래서 다 쏜 줄 알고 내가 덤볐는데 한 방이 더 있네. 한 발 더 있다. 저거 무서운데요? 그거 총알 맞고 죽는 거예요. 경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시세 조사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권리 분석이 더 중요해요? 시세 조사요. 아닌가요? 오늘은 권리 분석 얘기할 거니까 권리 분석이 더 분석. 중요한 걸로. 시세 조사 중요하고 권리 분석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권리 분석 할 거니까. 왜냐면 이 권리 분석 잘못하면 어쨌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을 인수를 하게 되면 미납을 하게 될 거고, 미납을 하면 보증금이 몰수를 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권리 분석은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권리 분석을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경매에도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택도 빌라, 아파트, 다가구가 있고 상가, 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지금 하는 것들은 권리상 아무 문제 없는,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쉬운 물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쉬운 물건도 낙찰받기 만만치 않아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뭐가 쉬워? 권리 분석이 쉽다고 물건이 쉽나? 그것도 아니고 권리 분석이 좀 쉬운 물건들 이런 걸로 계속 경매를 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고, 그걸로 계속 돈을 벌어서 자산을 늘리는 사람이 경매를 잘하는 사람이지 한 건으로 갑자기 막 크게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좀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소액으로 하는 거고, 어떤 분은 이 소액이 전 재산일 수 있어요. 근데 내 한 번의 욕심 때문에 이 큰 돈을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되면 몇 년 동안 모아온 돈이 한 번에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경매 안 해요. 쳐다도 안 보고. 이제 옆에서 그러겠죠. 왜 그 쓸데없이 경매를 해서 맞아요. 그렇게 하냐. 근데 반대로 내가 경매로 돈을 벌면 야 그거 좀 알려줘. 요즘에 뭐 좋은 물건 없어?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 책도 많이 보시고 여기저기 이제 학원도 다니셔서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느 정도 아시죠? 네. 그렇죠? 권리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우리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네.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거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뭐가 있어요? 아시는 거. 근저당 설정. 그렇죠. 근저당, 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은 아니고요.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이 경매기입 등기가 있죠. 마지막 5번째는 담보가등기. 이 정도는 외워놓는 게 좋죠. 내가 경매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외웁시다. 솔직히 경매가 공부는 아니지만 네. 다른 거는 필요 없지만 우리 이거는 좀 외워보자고요. 이거는 뭐 근데 꼭 외워야지 이렇게보다는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아는 거니까.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말 그대로예요. 말소가 되는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 기준의 어떤 권리예요, 권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를 포함해서 밑에 있는 거는 다 소멸이 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얘네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 돈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봐봐요. 근저당, 이거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행이든 개인이든 어떤 물건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고, 압류나 어떤 가압류를 설정했다는 건 내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전세권도 결국엔 돈이죠. 전세금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경매기입 등기, 이것도 내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걸 경매를 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담보가등기. 가등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고 이 담보가등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담보가등기는 어차피 근저당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담보를 잡고 일단은 임시로 등기를 쳐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돈을 못 갚네? 그러면 담보를 잡은 부동산을 등기 칠 거야. 담보가등기도 결국에는 돈 받으려고 하는 행위니까 말소기준 권리는 결국에는 돈 받으려고 하는 행위들이다. 다 공통점이. 근데 아까 뭐 가처분 이런 것들은 처분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말소기준 권리란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거나 소멸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기입 등기, 전세권, 담보가등기. 근데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했거나 배당 요구한 경우. 말소기준 권리 중에 이 전세권이라는 게 아까 들어가 있었는데 보통 이 전세권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전세권이 돼 있는 경매 물건은 이거 다 말소가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거를 그냥 쉽게 입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려면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거나 돈을 달라고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무조건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전세권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다 없어지겠냐고 입찰 들어갔는데 나중에 내가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해도 되는 전세권하고 입찰하면 안 되는 전세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돼요.
아까 제가 말소기준 권리 중에 전세권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근데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려면 아까 뭐라고 했죠? 경매를 신청을 했거나 배당 요구를 한 경우죠.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이라는 건 아까 말소기준 권리 중에 여러 가지가 쭉 있었는데 전세권으로 경매를 치면 이게 임의경매예요.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하고 차이를 좀 아세요? 임의경매로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근저당권. 우리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막 쓰잖아요. 여기 도장 찍으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네. 그 안에 내가 만약에 이자를 못 내면 경매 넣으세요. 위임을 다 하는 내용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임의경매는 보통 이 근저당권자들이 경매를 했을 때 임의경매. 그러니까 임의경매는 내가 이자를 얘가 안 갚아? 2달, 3달 안 갚아? 그럼 바로 경매. 빨리 경매를 이제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세권도 똑같이 근저당하고 같아서 임의경매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세를 놨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개인이 보통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근데 워낙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전세권은 법인에서 많이 하죠. 왜냐면 법인 같은 경우는 기숙사로 쓰려고 어떤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했어.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이 직원일 거 아니에요, 직원. 그렇죠. 근데 이 직원이 여기 만약에 전입을 했다가 퇴사를 했네? 그럼 전입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직원이 전입을 했을 때는 대항력이 있다가 퇴사를 하면서 나 이제 고향으로 갈 겁니다 하고 만약에 전입을 빼면 이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을 설정을 한다고요. 근데 개인은 거의 대부분 전세권 설정 안 하고 그냥 전입만 잘 해놓으면 되는데 전세권자가 경매를 치면 임의경매가 되는 거고 강제경매는 물권, 채권 얘기하는데 이 근저당 전세권은 이제 물권이라고 해요. 물권. 근데 이 강제경매는 아까 압류나 가압류 이런 거 있잖아요. 채권. 인차권 이런 걸로 경매를 넣었을 때 이 강제 경매를 하는 거거든요. 전세권을 해가지고 임의경매 넣으면 바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강제 경매는 어쨌든 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판결문으로 내가 경매를 넣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같은 경우도 이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가 못 받았을 때 바로 경매 넣으려고. 근데 이 전세권은 어쨌든 임차인이 해달라고 그냥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설정비도 들어가고. 내가 입찰을 해도 되는 전세권 경매물건이 있고 입찰을 하면 안 되는 전세권 경매물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최선순위여야 돼. 최선순위. 당연하죠. 이 전세권자가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집합건물이어야 되고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뭐 아파트, 뭐 네. 빌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유무를 좀 봐야 돼요. 입찰을 해도 되는 전세권이 나왔을 때 일단 이 네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야, 이 전세권자가 제일 먼저 있나? 최선순위가. 제일 먼저 있네. 그 다음에 경매 나온 게 아파트야, 빌라야, 오피스텔이야. 집합 건물이네. 오케이. 세 번째,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었어? 경매 넣었네. 오케이. 근데 이제 전입을 봤더니 이 전세권자가 전입이 안 돼 있어. 자, 이거는 입찰을 해도 돼요. 입찰을 해도 돼. 아까 우리 말소기준 권리의 전세권이 뭐냐면 경매 신청을 하고 배당 요구를 했으면 말소기준 권리에 들어가서 소멸이 된다.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돈 받으려고. 내 돈 줘. 내 돈 달라고 한 거니까 법원에서는 따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한 배당 걸로 요구로? 본다고요. 근데 전세권자가 여기 있는데 이 전세권자가 경매한 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경매 넣었으면 그건 아니에요. 전세권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채권자, 은행이든 아니면 다른 세금이든 다른 개인이 경매를 넣었어. 그럼 이거는 말소가 안 된다고. 인수가 되거나. 네, 인수가 되지. 왜냐면 제일 먼저 있으니까. 요 네 가지 최선순위에다가 집합건물이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입이 안 돼 있어. 만약에 전세보증금이 5억이 있네. 근데 제일 먼저 있으니까 보통 요거는 그럼 내가 인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 네 가지를 다 요건이 된다라고 그러면 내가 4억의 낙찰을 받아도 이 전세권자가 1억을 못 받잖아요. 그래도 낙찰자는 인수할 게 없다. 법인이 전세권자인데 그 법인이 경매에 넣은 거는 보통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입을 안 넣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전입을 넣었을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개인도 요즘에는 전세권 설정하고 전입도 넣어요. 이제 안전장치를 더 해놓는다고. 워낙 좀 불안불안하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전입이 돼 있어. 다른 거 다 똑같고 얘만 달라. 전입만 돼 있어. 아까 첫 번째는 전입이 안 돼 있었는데 얘는 전입이 돼 있네? 그러면 이거는 어떨 것 같아요? 아까랑 똑같은데 제일 먼저 최선순위고 집합건물이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도 했어. 다 오케이. 아까 좀 전에는 전입이 안 돼 있지만 얘는 전입이 돼 있네? 소멸이 될까?
그러니까 인수를 할까? 인수를 안 할까? 저도 인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전세권자가 경매가 없으니까? 네, 전세권자가 경매는 없고 헷갈려. 음. 보통 이거를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고 여기서 좀 사고가 나요. 어떻게 다르냐?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는 어떤 그 무기로 내가 전세를 신청했냐면 이 전세권 이 무기로 내가 그 경매를 넣었다고요. 근데 이 무기를 내가 썼어. 돈을 다 못 받았는데 써버렸어. 그럼 없어지죠. 이제는 무기가 없네. 네가 총알을 한 발 쐈어. 총알을. 그러면 이제 없어 난 총알.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전입을 넣었다는 거는 내가 임차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대항력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총알이 두 두 개인 개야. 거야. 하나 쐈어. 그래서 다 쏜 줄 알고 내가 덤볐는데 한 방이 더 있네. 한 발 더 있다. 저거 무서운데요. 그거 총알 맞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완전 돈 날려야 되는데. 그래서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 전세권이 있지만 전세권자가 경매를 친 물건도 딱 봤을 때 전입이 안 돼 있으면 해도 되는데 전입이 돼 있다. 그러면 임차권이라는 무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만약에 아까 똑같이 전세보증금이 5억인데 내가 4억에 낙찰 받았어. 그럼 아까 전입이 안 돼 있는 거는 얘가 4억을 받고 1억을 못 받더라도 우리가 인수할 게 없죠. 5억인데 4억을 받았어. 아, 나 1억 못 받았네. 야, 1억 줘. 이제 낙찰자한테 그러겠죠. 그럼 낙찰자는 이걸 모르면 야, 너 소멸 아냐? 내가 왜 줘? 아니, 나 임차권이 있어. 총알 한 방으로 내 4억은 받았거든? 근데 이 총알 또 한 방으로 내가 1억 받을 수 있어. 너 이거 1억 안 주면 나 안 나가. 그러면 결국에는 난 4억에 낙찰을 받았지만 5억에 3개 되는 거죠. 1억을 더 줘야 되니까. 이런 전세권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이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또 쉽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 차이로 내가 돈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납을 하게 되면 몰수를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시세가 예를 들어서 4억 5천이라고 해서 내가 4억에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1억을 더 추가로 인수하면 내가 4억 5천에 지금 살 수 있는 집을 5억에 사는 거예요. 5억이니까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2억 차이가 나봐. 그럼 결정해야지. 자, 보증금 4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내가 포기할 건지 아니면 5천이든 1억이든 더 비싸게 산셈 치고 오를 때까지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가져가든지. 대출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도 임차권이 있는데 저 대출 안 네. 되잖아요. 대출도 안 나올 거고. 그래서 보통 이런 물건들은 한 번 누가 들어가서 단독으로 받던 뭐 한두 명이 받았는데 미납을 해. 또 누가 이제 이거 모르고 또 들어가. 또 미납을 해. 그러고 나서 계속 유찰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저기 채권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유자도 원래 이거 낙찰을 받으면 나는 남는 돈이 없을 줄 알았는데 돈이 남았네?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1년에 이렇게 몰수되는 금액이 몇백억이래요. 몇백억. 그런 물건들, 그런 거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경매를 너무도 쉽게 보신 거야. 학원 몇십만 원이든 몇백이든 그런 게 아까워서 그냥 경매 책으로 보고 이렇게 유튜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그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했다가 내가 몇천만 원을 버리게 된다고. 차라리 책 보는 것보다 어디 온라인 강의를 듣든 어디 스터디를 나가든 강의를 듣고 좀 안전하게 하는 게 결국에는 내 돈을 지키는 거고 돈을 버는 거예요. 나는 경매로 몇천씩 벌려고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이 아까워서 몇십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걸 안 한다? 자기 시간도 내야지. 강의 같은 경우도 비싸다 싸다 이거는 수강을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강의를 내가 들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간접 경험이라도 해봐야지. 그런 거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낫지. 저도 예전에 막 실수한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을 하면서 저는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본인 문제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길잡이가 있으면 가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가다 보면 내가 일단은 머리가 깨지든 어디가 다치든 내가 그걸 다 하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된다고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꼭 사람이 나쁜 거를 꼭 경험해봐야 좋은 건가요?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래서 전세권은 무섭네요. 전입돼 있는 거는 진짜 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래 이렇게 해서 생각 없이 그냥 쉽다고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